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의 P 본봄입니다. 19화 의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느 공간이든 들어섬과 동시에 우리는 의자를 찾는데요. 이리 앉으세요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타인한테 자리를 내주고 어떤 대접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 이런 의자라는 물건을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방송은 저희가 의자 디자인이나 어떤 디자이너들에 관한 어떤 덕후적인 태도를 가지고 의자를 다룬다기보다는 라이프스타일 안에서 의자가 어떤 식으로 다뤄지고 그 쓰임과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의 명품 의자도 의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스튜디오 녹음실의 의자도 의자가 될 수 있고, 또 폭이 넓은 어떤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폭이 넓은 의자인데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자의 어떤 스토리 먼저 얘기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봐요. 네. 인류 역사에서 사실 가장 오래된 의자가 실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리서치하면서 이제 봤는데 그 어떤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 우리도 한 번씩 봤을 것 같은데 그 흙으로 만든 인형 있잖아요. 토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왜 그 옛날 무덤이나 이런 데서 발견되는 네. 이런 것들 속에서 발견된 것 중에 하나인데 신석기 시대 걸로 추정이 되는데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된 그 토우에서 의자가 최초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제 다리 4개 달린 어떤 의자 모형에 여성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형태의 것이 의자의 가장 시초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모계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약간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약간 신성시 됐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의자라는 거에 대한 상징적인 것 자체가 계급이 높은 사람 그리고 어떤 그런 공동체를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형태의 그걸 이제 계급을 나타내는 형태로 의자가 가장 먼저 보여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다른 가구들은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 의자가 먼저 보여졌다는 거에서도 그런 의미의 부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한테는 의자가 굉장히 기능이자 생활의 어떤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아주 옛날에 의자의 시작은 그 어떤 기능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왜 그 치약 칫솔 얘기했을 때도 그랬는데 칫솔 자체도 그 당시에는 되게 귀족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었고 일반화되기까지에는 어떤 산업화되는 그 시기를 거쳤잖아요. 의자도 역시 이제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또 사치적인 어떤 그쵸. 면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사치를 나타내는 모든 거의 베이스에는 계급과 어떤 권력. 그렇죠. 그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세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의자는 권위의 상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귀족 중심의 남자 중심의 어떤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귀족 집안의 남자 가장이 앉아 있는데 그때 당시 의자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무겁고 혹은 붙박이 장처럼 이렇게 붙여져 있었대요. 벽에. 그러면 이제 그 남자 가장이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 식사 시간에 식탁이 그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가장의 의자 앞으로 식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에 맞춰서 의자가 가는 게 아니라 되게 비실용적이네요, 사실은. 네. 그래서 식탁이 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등받이 없는 그 일렬로 된 벤치 의자 있죠. 네. 그런데 그냥 앉아서 식사를 한 거죠. 생각을 해보면 되게 권위적인 거죠. 한 사람을 그러네요. 빼고 나머지는 딱 이렇게 틀이 맞춰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리서치하다가 되게 그래서 그 단어가 있구나라고 했던 게 그 체어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 그 자동차 네. 이름도 있는 네. 어떤 의장의 역할이라던가 하는 그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그런 거죠. 갑자기 그 얘기 하시는데 네. 그 고급 승용차 네. 외제차의 그 뒷좌석 그 좌석의 어떤 것도 그거에 연결된다는 느낌이 드네요. 좀. 회장님 원래 앉아있는. 회장님은 뒤에 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어떤 되게 상징적인 의미의 물건일 수 있는 거죠. 의자가. 사실 15세기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가구가 되게 크게 발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산업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큰 재산을 모은 어떤 유럽의 부자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부를 축적하고 나면 그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심리들
그쵸. 그쵸.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최고 장인들한테 이제 가구를 주문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나를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가구로 가져오면 당연히 사용성보다는 장식이 더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크나 로코코 시대에 거쳐가면서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사치스러운 의자들이 탄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양 같은 경우에는 좌식 생활 중심이다 보니까 이 의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이제 유럽의 문화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국은 또 이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그쪽은 또 의자가 발달했지만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동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양의 역사를 중심으로 의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저희가 지난번에 언제죠? 살롱 얘기하면서도 서구의 그런 상류 사회 교류 문화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교류하는 사교 문화가 과시적인 의자를 낳는 데에도 일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책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쓸데없는 물건으로 사치를 부려야 그게 가장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누구나 다 쓰는 생활 필수품은 권위를 상징할 수 없다는 거죠. 아 진짜 그러네요. 네. 자기의 집으로 불렀잖아요. 그 당시 살롱은. 네. 그러니까 타인이 내 집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고 가장 먼저 접하는 거 당연히 의자고 테이블 이런 것들이니까 진짜 의자로 사치를 부렸을 것 같긴 해요. 나 저 집에 갔는데 저런 게 있던데? 라고 하는 어떤 그 심리. 그 정말 네. 인테리어 사치의 약간 극치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편하게 앉아갖고 대화를 나누는 기능적 구실 말고도 여성들이 또 거기 앉아있는 여성들의 모습까지도 아름답게 해주는 오브제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보급된 의자가 생기는 거는 역시나 산업화 이후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18세기부터 진행된 산업화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제 손으로 만드는 장인들의 그것들이 기계화가 되는 것들로 변하고 하면서 이제 공장 노동자라는 말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의자도 확실히 가격이 저렴해지고 보급화된 의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20세기 들어와서는 당연히 이제 기계화 산업화된 형태 안에서는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의자에 앉아서 이제 계속 머리를 쓰는 그런 노동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무용 가구와 의자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되게 정리하면서 되게 씁쓸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무실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편하고 우수한 의자가 정말 많이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19세기, 20세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지만 네. 요즘은 사실은 그 내가 받은 거에 비해 더 일하는 생산성이 과연 긍정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게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관점이 또 요즘은 또 생겨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이고 대량 생산된 것들에 앉아서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더 네. 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근데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저번에 피님이 언제 한번 얘기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 학교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학교 안에 똑같은 책상과 똑같은 의자에 우리가 앉아서 다 한 방향 보고 앉아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거. 그게 그 유현준 교수님이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제 네. 나온 얘기인 거죠. 우리가 같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같은 시간, 같은 식판, 뭐 같은 책상 이런 환경에 익숙하게 사는데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서 클 수 있는 인식을 갖출 수 있겠냐. 어떻게 보면 왕따 문화는 당연한 걸지도 모른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책에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의자도 약간 뭐 그런 상징성의 물건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쵸. 똑같은 형태로 규격화해 놓으면 컨트롤이 쉽고 효율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 창의성을 바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무실이든 학교든 요즘도 사실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보면은 그 창의적인 것들을 발산시키려고 하는 행위들을 하는 회사나 학교에서는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들이 인테리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놀이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되게 잘 돼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도 있죠. 회사 밖을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 안에서 그쵸? 뭐 놀고 스포츠하고 뭐 공원 다 만들어놔서 더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의자가 사무와 공부와 이런 생산성을 높이는 것들로 이제 막 산업화와 근대화 이 과정 속에서 막 그 절정을 치닫다가 요즘은 또 다시 뭔가 약간 편안한 소파라든지 뭔가 맞아요. 기존의 의자가 아닌 다른 형태로 앉는 어떤 형태가 제한이 된다든지 그런 흐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의자가 어떻게 탄생돼서 보여져 왔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역시나 의자를 되게 권위의 상징적인 그런 물건으로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실을 비롯한 어떤 주요한 가문들에서는 의자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경복궁만 가봐도 그 중앙에 있는 높은 계단 위에 왕의 의자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드라마에서도 네, 많이 보죠. 왕만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신들이 회의를 하는 그런 그쵸. 공간 안에서는 그들끼리는 네. 또 의자에 또 앉아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사실 사용됐던 제품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개항이 되면서 서구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숙소들이 생기고 호텔 같은 것들 생기면서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수입이 됐던 건데 요 근래의 드라마 중에는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은 나오겠네요. 이제 미스터 선샤인이 되게 보는 재미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배경적인 것도 있는데 옷도 사실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보여지고 되게 화려해요 비주얼적으로 맞아요. 보면은. 예. 되게 슬픈 역사긴 하지만 네, 또 빠져. 봉봉님 또 빠져 계시죠? 저 어제도 소리 지르면서 봐가지고요. 제가 잠시 딴소리를.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일반 서민들한테 사실 사용됐던 거는 근데 생각해보면 60, 70년대 드라마만 봐도 우리 그때 안방에서 밥상 갖다 놓고 밥 먹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아직도 약간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입식 생활을 지금 하기는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식탁 놔두고 엄마 아빠들 TV 보면서 우리 거실에서 앉아서 밥 먹고 약간 좀 그런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 식당 가도 테이블 있는 좌석 있고 신발 그쵸. 벗고 올라가서 먹는 좌석도 있고 그리고 그 일본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있는 그 좌식 의자 뭐 그런 거를 또 쓰기도 하고 약간 그거는 좌식인데 입식처럼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완전해진 것이 80년대 지나면서 식탁이나 책상 이게 가정의 이제 필수 가구가 되면서 사실 의자도 필수적인 어떤 물건이 같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의자라는 게 우리한테 이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좀 우리의 개인적인 의자에 대한 이미지, 그 이전의 어떤 생활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봐요. 네. 저는 사실 이 의자 얘기를 아까 앞에서도 제가 잠시 우려의 생각을 했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전문적인 아이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 하면은 사실은 그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막 그런 무드와 그 디자인과 그 특성을 모르면 의자를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의자를 선정을 얘기는 많이 했지만 많이 망설였던 물건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근데 사실은 뭐 생활 필수품적인 면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또 굉장히 취향적일 수 있고 어떤 특정 분야에 해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삶의 방식이나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나 태도의 변화 이런 걸로 바라봤을 때는 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속에 있었던 의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지식이 아니라 저의 과거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의자의 전문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어떤 변화가 이제 우리가 항상 방송을 어떤 물건을 정하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의 포커스가 이제 그런 쪽이고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지식이 부족해도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신다는 밑밥을 까는 겁니다. 네. 사실 의자라는 물건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어렸을 때는 할머니 집에서 이제 할머니 댁에서 같이 살았었는데 그때는 좌식 생활이 익숙하던 시골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식탁 이런 것도 없었고 삼촌방에 책상이 있었나? 기억은 잘 명확히 안 나는데 그랬었고 그 이후에 도시로 이제 이사하면서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이제 더 익숙하게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엌엔 식탁 들어오고 거실엔 소파가 있고 방에는 책상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접한 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제 방 생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때 왜 그게 유행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내 방이 생기면서 침대, 책상, 책장 이게 세트로
맞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런 걸 썼는데 꼭 그 책상이 왼쪽에는 맞아요, 그거. 그 책꽂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했는데 나중에 좀 크니까 이게 되게 자리 차지하는 것처럼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위치 바꾸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한쪽이 꼭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트가 있었던 걸 가졌고 그때 또 그 색깔도 약간 핑크가 살짝 도는 나무 그거였어요. 근데 되게 튼튼해갖고 부서지지도 않고 잘 망가지지도 않으니까 너무 오래 쓴 거예요. 서랍에 그 뭐라 그러죠? 서랍 이렇게 여는 손잡이. 첫 번째 칸은 열쇠에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안 망가지는 거예요. 정말 나도 오래 바꾸고 썼어요. 싶은데. 그거를 모든 집을 이사할 때마다 이구지구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그거 버리는 걸 너무 아까워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엔 그거 되게 비싼 세트였으니까. 맞아요. 저는 그 기억이 참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그 학창 시절에는 그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책걸상에 학교 다닐 때에도 다 같이 앉아있던 의자 그리고 독서실 의자 다 어린 시절은 그런 의자에 대한 기억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의자를 사실은 특별하게 인지를 한 건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요. 그럴 기회가 사실 그냥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익숙하게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의자를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바라보거나 특별한 신비한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의자의 첫 번째 기억이라고 한다면은 어릴 때 이제 친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었는데 거실은 항상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공간이라고 좀 인식을 했었고 태어나서 처음 살았던 집의 소파는 그 되게 먼지 날리고 두꺼운 그 천 소파 있잖아요. 그 약간 결 있는. 네네. 그래서 회색빛이 도는 핑크색 같은 그 소파.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그 소파가 이제 가장 먼저 기억이 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아까 본부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세트로 책상과 의자를 갖게 됐고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밑에 바퀴 달린 의자 그거를 처음 썼고 그 약간 사무용 학습용 의자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 앉아있어도 안 힘들다는 그 의자. 빨간색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빨간 천으로 되어 있었던 기억이 나고 학교는 근데 정말 좀 시설이 예전에는 그렇게 막 학생들의 어떤 학습에 더 편의적인 것을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오래된 나무 책걸상이어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가 오래돼서 약간 그 손에 가시 찔리기도 하고 아파요. 그런 책걸상. 학교에서의 기억은 좀 그런 것 같고 일하면서도 사실은 일하면서는 그 정말 사무용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푹신한 거 약간 인체공학적인 네. 느낌이 나는. 근데 사실 너무 바빴죠. 그쵸. 그래서 의자는 그냥 앉으면 또 일해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슬픈데. 우리 옛날에 야근 많이 했잖아요. 네. 막 밤새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사실은 우리가 트렌드나 이런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하면서 어떤 리서치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의자는 저는 내 일상생활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바라봤어요. 이거 내 것이 아니다. 의자는 사실 우리가 다루는 거는 유명한 디자이너나 명품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어떤 뭐 미니멀리즘이나 모더니즘 같은 것들이 매 시즌 항상 한 축을 담당하잖아요. 근데 그 미니멀리즘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그 포인트가 이제 매 시즌 달라서 매 시즌 봐야 됐고 그 무드의 한 축엔 항상 의자나 어떤 건축물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생활에서 선택하는 의자하고는 별개로 저는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 의자가 사실 공간을 구성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카페를 찾아다니거나 뭐 할 때에도 사실 이렇게 딱 보고 앉아보고 하면서 그 느낌들을 사실 받는 건데 이게 뭐 저도 그렇고 피임도 그렇고 이제 만약에 이제 개별의 내 공간을 꾸미면서는 내가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들이 있지만 우리의 어린 시절에는 사실 엄마의 선택권에서 그렇죠. 네, 맞춰진 것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고 학교 역시나 학교에서 맞춰주는 의자였고 그러네요. 의자라는 것이 내가 내 공간을 갖기 전에는 선택하게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 슬하에 있을 맞아요. 때는 내가 선택을 한 기억이 없어요. 의자를 내가 저도요. 스스로 선택한 기억 자체가 없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왜냐면 저는 우리 엄마가 그 빈티지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진한 나무 컬러. 그리고 이렇게 왜 다리도 그냥 이렇게 곧게 뻗은 다리 아니고 이렇게 뭔가 한번 굴곡이 있는 왜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왜 정말 그런 화려한 가구 같은 거. 네. 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식탁도 왜 되게 크잖아요. 그런 거는. 네. 둥그렇고 크고 약간 그런 거? 소파도 그렇고 그런 게 너무 인상이 강해서 난 저게 너무 싫은데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게 그냥 항상 있었던 존재?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지금도 집 하면 그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런 가구의 딱 그 이미지 같은 거. 물론 의자를 디자인적으로 보고 수집하는 분들이 들으면은 조금 다른 얘기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경험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시간 어렸을 때 겪었던 시간들이나 내가 기억하는 공간에 대해서 같이 묶여서 생각하는 게 제일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의자에 대한 어떤 우리의 기억과 내가 의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의자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의자를 살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디자인적인 부분과도 얘기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네, 피님은 어떠세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의자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의자의 디자인의 어떤 미학의 어떤 덕후이신 분들은 또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유명한 디자이너의 뭐 오래된 빈티지 가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관심으로 바라보지만 제 실생활하고는 좀 분리시켜서 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미학적 관점보다는 정말 구매를 하게 될 때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저 의자 좋다, 저 디자인 좋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 말고 내 일상 공간으로 들여놓는 의자에 대해서는 집안과의 어울림을 더 많이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용성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러니까 아무리 예뻐도 이 내 공간과 어울리거나 내 생활과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 나면 좀 이제 피하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약간 좀 톤 다운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너무 화려하거나 막 광택감이 있거나 이런 식의 의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예뻐도 이제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의자가 굉장히 고가로 간다면 얼마든지 비싸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자라는 카테고리가 모조품? 카피품이 가장 맞아요. 대중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중간 정도의 브랜드의 의자도 사실은 카피품이거나 그리고 카피인지 모르는 경우의 의자도 너무 많죠. 사실. 어디까지가 어디까지에 그리고 의자는 사실은 브랜드 따로 있고 또 그 브랜드의 의자를 만든 디자이너가 맞아요. 또 따로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을 내가 정말 덕후고 막 그 디자이너가 아닌 이상 그런 걸 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어떤 디자이너의 시그니처 의자 같은 게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디자인은 너무 좋은데 그 자체는 너무 비싼 게 많다 보니까 대중화돼서 카피품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주 비싼 걸 내가 살 수 있지 않는 한은 그런 너무 시그니처처럼 보이는 것의 모조품은 좀 피하게 되는 반대로. 네네. 그래서 그냥 심플하고 실용적인 것을 사용하는 게 차라리 낫다. 내가 진짜 사용 못할 바에는 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테이블이랑 의자를 놓게 됐는데 그냥 그거는 좀 저렴한 그냥 카페 의자 같은 스타일을 저는 좀 이제 왜냐하면 나무 책상이다 보니까 그거랑 어울리는 카페 의자 같은 거를 구매해서 지금은 쓰고 있는데 또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고 좀 더 가격이 또 있고 조금 더 디자인이 좀 예쁜 의자를 좀 갖고 싶다 해서 이제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죠. 사실 요즘은. 네. 어떠세요, 본범님은 의자? 저는 혼자 생활하면서 이제 내 공간을 꾸미는 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을 사기 시작했는데 사실 뭐 혼자 사는 사람들 사는 가구는 비슷하잖아요. 되게 대표적으로 여기서 나올 브랜드 이름 있죠. 이케아. 네, 전 집안에 거의가 이케아 아니면 무인양품이에요. 무인양품 또 우리 또
무인양부 나중에 한번 다 브랜드를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밌겠네요. 네. 그러니까 고가를 막 사고 이러지 않고 그냥 저도 역시나 공간 자체가 집이 화이트, 우드 딱 그렇게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케아 조립 의자 같은 거, 스툴 같은 거 그런 거 사고 무인양품 1인용 침대, 1인용 소파 이런 거. 그래서 다 그냥 공간에 크게 튀지 않는 형태의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색깔도 튀지 않고 사이즈도 튀지 않는 그냥 그런 정도의 제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심플한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그 공간의 물건에 대해서 되게 빈티지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더 그런 성향으로 가고 물건에 약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약간 좀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냥 딱 사용성에 입각한 또 그런 쪽으로 실용성에 입각한 쪽으로 또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취향적으로 요즘은 더 세분화되는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의자라고 하면은 제가 제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엄마가 사준 거. 혼자 살고 집 이사할 때 엄마가 사줬던 거였는데 그게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그 의자였는데 그게 북유럽 브랜드였어요. 무토라는 브랜드였는데 요즘에 이제 뭐 헤이나 노만 코펜하겐 이런 브랜드들과 이제 비슷한 형태의 브랜드죠. 근데 굉장히 심플하지만 네. 그 끝에 이제 약간 좀 동글동글해가지고 맞아요. 되게 따뜻한 느낌이 좀 드는 가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니까 이제 제 돈 주고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갖고 있는 것 중에 의자 중에는 아마 제일 그게 고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주변에 보면 근데 혼자 살거나 아니면 뭐 이제 부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보면 약간 고가격대 정도 있죠. 그런 헤이 같은 브랜드 같은 가격대 정도의 가구 같은 것들은 크게 부담 없이 집을 꾸미는데 많이들 사더라고요,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뭔가 거실도 이렇게 딱 소파 있고 뭐 TV 있고 뭐 서재 있고 약간 이런 그 공간이 약간 정해져 있는 느낌이 있어. 다 그냥 그렇게 쓰는? 근데 요즘은 꼭 세트 구매나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개별적인 거로 사서 공간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맞아요. 리드미컬하게 가져간다고 해야 되나? 뭐 한 2, 3인용 소파를 놓고 뭐 또 1인용 소파를 또 한쪽에 놓기도 하고. 맞아요. 식탁 의자 등받이 없는 의자는 한쪽에다 놓고 등받이 있는 거 2개 정도 반대편에 놓고 완전 그런 식으로 진짜 꾸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다 똑같이 세트로 맞추는 흐름이 조금 이제 바뀌는 추세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 취향대로 뭔가 구매해서 놓고 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엔 사실 조립도 되게 잘 나오고 저렴하게 좀 예쁜 가구들도 많이 나오고 개인 디자이너들이 하는 맞아요. 가구샵들도 많으니까. 네. 근데 사실 정말 그런 거에 붐은 정말 이케아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케아의 타격을 받냐 안 받냐가 되게 많이 논란이 맞아요. 되기도 했었지만 그것 때문에 더 막 그 국내의 디자이너나 그 브랜드들 더 박차를 가해서 막 약간 가구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왔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좀 다른 얘기인데 왜 그 이마트가 그런 편의점이나 작은 슈퍼마켓을 지역으로 내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제가 알기로 이케아도 아마 소형 모델을 지금 오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케아 다이닝 이렇게 팝업샵으로도 가져가고 있던 것 같고. 요즘에도 그래서 이제 그 연희동이나 이런 데 잠깐씩 팝업 그런 식으로도 좀 네네. 보여주고 몇 주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요 근래는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또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델도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자 디자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라기보다는 어쨌든 의자 디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는 우선은 제 머릿속에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의자 디자인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라고 했을 때 분류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제 딱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아까 이제 본범님이 얘기하셨던 브랜드들, 북유럽의 브랜드들. 그 북유럽의 실용적이면서도 심플하면서도 컬러감이 되게 세련된 그 의자들이 일단 딱 떠오르고 그리고 약간 그 인체 공학적인 의자들 있잖아요. 그런 게 또 디자인적으로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약간 그 노르웨이 브랜드의 바리에르의 그 약간 거의 누울 듯한 소파 있잖아요. 그런 소파들이나 그 등받이 없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발이 닿는 그런 의자들. 그런 의자들이 또 한쪽으로는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그 론 아라드의 소파도 사실 생각이 나는데 약간 이 도넛 모양에서 영감을 받은 근데 사실은 저는 이분이 이탈리아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디자인을 생각하면 저는 이탈리아가 생각나거든요. 그 이탈리아 디자인 특징이 조금 곡선이 좀 있고 화려한 좀 약간 그런 미학 같은 게 있잖아요. 약간 뭐 이탈리아 분은 아니지만 이탈리아의 이미지가 또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론 아라드의 대표적인 의자 중에 하나인 톰백 체어. 그게 이렇게 둥글해가지고 엉덩이 부분은 뚫려 있고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결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의자도 이제 많이들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을 하고 매체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이 톰백 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탈리아 건축 잡지 도머스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잡지에서 얘기했던 그 도머스에서 97년 밀라노 가구 박람회를 위해서 의뢰했던 의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의뢰를 받고 론 아라드가 디자인한 의자고 그게 이제 후에는 그 스위스 가구 브랜드인 비트라에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돼서 아주 이 브랜드의 베스트셀러가 된 의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적인 어떤 의자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약간 북유럽 쪽 그리고 약간 좀 화려한 뭐 인체 공학적인 어떤 의자들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떠오르고 한켠으로는 또 사무용 가구도 되게 의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의자 디자이너 얘기는 아닌데 또 패션 쪽에 우리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발렌시아가가 2017년 FW 시즌에 그 무드가 사실 8, 90년대였어요. 근데 8, 90년대 그 미국의 상징하면은 그 오피스 사무실 뭐 증권가 막 이런 영화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회의실에 까만색 사무용 의자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걸로 그 시즌을 시작했어요. 발렌시아가가. 그 뭐 오피스 사무실의 어떤 환경이나 그런 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뭐 아르마니 수트를 이제 발렌시아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기도 했는데 그런 또 이미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쵸. 지금 그 아르마니 수트가 그 떠올리신다면 어깨에 각이 엄청나게 들어가. 어깨 각진. 뭐라고 하지? 어깨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트잖아요. 회색 수트, 네. 뭐 까만색 수트. 그 저희 지금 이 사무실 얘기하면서 요 얘기해서 그런데 그 톰 브라운이라는 디자이너. 네네네. 그 디자이너들도 지금 아마 이제 매장 가보시면 매장 구성 자체를 그렇게 걔네는 해놔가지고 그 메인 그 뭐라 그러죠 포스 맞나요? 그 계산하는 네네. 그 있는 데부터 해서 그것도 다 그런 사무용 책상 두고 의자 두고 걔네 스타일 자체가 약간 그런 형태의 스타일들을 보여주잖아요. 되게 그 수트 셋업 잘 보여주는데 이거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남자분들 셔츠나 이런데 세 줄 이렇게 딱 가 있는 거 있죠. 니트 그쵸. 같은데. 레드, 화이트, 블루인가요? 네네. 네. 그걸로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매장 가보시면 그 구성을 되게 잘 해놨어요. 워낙 명품이라서 너무 비싸가지고 맨날 눈요기만 하지만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자가 약간 그 시대적 상징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그런 거의 이미지로도 이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뭐 일 때문에 디자인 리서치 하면서 익숙하게 알게 된 의자 디자인들이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역시나 의자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건 어떤 디자이너들 이름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왜 알려진 그런 디자이너들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게 더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전시들을 보면서 접하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필립 스탁이나 하이메 아용, 뭐 마르셀 반데스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우리가 시즌에 리서치하면 이 트렌드에 맞춰져서 이미지를 구성할 때 이 디자이너 거의 이미지를 좀 차용해 오면 되겠다 하면서 들어보는 것들, 그런 게 더 익숙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북유럽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되면서 그러면서 리서치 하다 보니 북유럽 디자인에 대한 리포트 같은 것들을 하면서 알게 된 이름들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들. 북유럽 리포트를 하면서는 되게 느꼈던 게, 북유럽이 왜 이런 의자나 가구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이유를 좀 알면서 이해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재미를 느꼈던 것 같기는 해요. 이전에는 이제 그냥 이름만 급하게 찾아가지고 막 이미지 올리고 이거에 너무 급급했었는데, 요 근래에는 이제 그런 조금 심한 리포트를 막 작업할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하면서 디자이너들을 다시 보게 되는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번에 이 리서치를 하면서 찾다 본 것 중에 되게 흥미있었던 게,
현대적인 건축가들 있잖아요. 모던 디자인의 건축가들과 의자가 관계가 되게 높다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되게 익숙한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르꼬르비지에나 마르셀 브로이어 이런 건축가들의 이름이 같이 물려서 나오는 거예요. 되게 흥미있게 봤었는데 책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건축을 하기 전에 소형으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오브제였대요. 의자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나무를 잘 휘게 하고 강판을 잘 휘게 하고 하는 그런 식의 실험들 있잖아요. 그거를 의자가 되게 인체공학적인 제품이잖아요. 거기에 실험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들이 그런 형태로 오브제로 의자를 만들어 놨던 게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짓는 모던한 건축물 안에 잘 어울리는 의자를 집어넣기 위해서도 의자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자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 이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있었던 그 모더니즘의 결에서 굉장히 의자가 많은 디자이너와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건축가와 의자 디자이너의 그 관계도 그 흐름 속에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이제 이번에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바우하우스의 이야기를 빼고서는 의자나 의자 디자인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바우하우스 출신의 어떤 건축가들이 의자를 디자인하기도 하고 그 출신의 디자이너들이 또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이제 바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919년에 이제 독일에서 설립된 예술 공예 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의 하나의 사조로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도 하죠. 되게 기능적이고 심플하면서도 미학적인 어떤 디자인은 되게 바우하우스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흐름 속에서 의자가 굉장히 어떤 메인의 제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우하우스라는 게 어떤 디자인의 어떤 룰을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바우하우스 재단의 그 블루메 박사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바우하우스적인 제품이라는 거는 디테일에 대한 집착, 그리고 전체 비율의 아름다움, 품질의 통찰, 최적의 소재 사용, 그리고 혁신적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우하우스가 탄생되면서 예술이 아닌 디자인, 산업화의 과정에서 디자인의 어떤 측면이 굉장히 많이 부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바우하우스적인 디자인 다른 브랜드는 어떤 걸 꼽아본다면 뭐가 되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한 게 이케아와 아이폰. 굉장히 심플하고 미니멀리즘이지만 그 안에 미학이 다 담겨 있고 실용적이고 하지만 혁신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가격대나 뭐 어떤 타겟이나 이런 건 다 다르고 브랜드 이미지도 다 다르지만 어떤 그런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바우하우스, 뭐 이케아, 아이폰 이런 것들이 같은 결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굉장히 많은 의자 디자인들이 그 바우하우스의 어떤 정신이나 그 디자인적인 특징의 그 흐름을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바우하우스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모더니즘이 사실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대중들한테는 이게 조금 낯설고 정이 안 가는 양식이었던 거죠. 너무 간결하게 떨어지는 형태의 어떤 비주얼들이. 그렇지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난 뒤부터는 약간 그런 간결함들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았던 거예요. 이전보다는. 그러면서 북유럽 국가들, 특히 덴마크 디자이너들의 실용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특성들을 사용한 그런 1950년대 모던 스타일들, 이런 것들이 60년 넘게 계속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탄생된 의자들이 되게 많고, 거기에서 되게 유명한 지금 이름들이 호명되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왔죠. 찰스 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르네 야콥센, 핀율 이런 디자이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쵸.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빈티지 가구 전시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가장 우선순위로 얘기 되게 많이 나온 디자이너들이잖아요. 핀율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이 사람은 대량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이랑은 안 했거든요, 일을. 그러면서 이제 다 장인들이 만드는 의자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의자의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리고 뭐 이제 한스 베그너 같은 이런 디자이너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실 언급되는 디자이너들이고, 요즘에 여러분들 그런 셀렉샵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디자이너들의 어떤 빈티지 의자들부터 그걸 이제 복각하는 모델들까지 브랜드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이 또 리바이벌이 되는 것 같아요. 의자가 사실 처음 탄생했을 때에는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 못 받기도 했는데 또 세월이 지나서 누군가가 또 발견해서 어떤 회사에서 또 이렇게 복각을 해가지고 대중들이 또 만나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우가 의자에 굉장히 많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명품 가구의 비밀이라는 책을 또 좀 열심히 봤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의자 디자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의자가 있지만 하나만 좀 인상에 남는 거를 이야기해보자면은 그 핀란드 건축가 알바 알토의 파이미오 체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체어가 이제 1930년대에 나왔는데 그 당시가 굉장히 핫한 가구가 이렇게 새롭게 유행을 하던 시대라고 해요. 근데 이 의자가 탄생된 스토리는 그 핀란드의 시골 마을에 이 파이미오에 지은 요양병원에 베란다에 놓기 위한 의자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결핵 환자가 편안한 자세로 가슴을 펴고 호흡하고 일광욕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기능이 필요했는데 그거를 위해서 등받이가 이렇게 눕는 것처럼 이렇게 경사가 져 있고 그리고 햇빛을 흡수하기 위해서 검게 칠한 합판으로 되어 있는 그 의자가 탄생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북유럽이다 보니까 차가운 철제보다는 나무가 더 적합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냥 그 의자를 바라봤을 때는 되게 북유럽의 상징 같고 되게 미학적인 어떤 디자인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 사용하는 상황과 그 사람의 어떤 기능과 어떤 편안함에 굉장히 몰두해서 탄생된 디자인이라는 거죠. 사실은 북유럽 디자인의 정신이나 모든 특징이 이런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술적인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닌 되게 사람과 결부되는 어떤 것들이 다 디자인, 그 의자 디자인의 어떤 스토리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게 좀 느껴졌어요, 저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유럽에서는 사실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전후의 어떤 폐허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고 나서부터의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뭐 중세부터 뭐 그런 살롱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과시할 수 있는 형태로 넘어온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전에는 없던 디자인들이 많이 보여졌대요. 그리고 실험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적은 문화로 평가받던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나 광고 이런 것들로부터 파생된 팝아트가 또 메인으로 오면서 60년대를 약간 그 무드가 지배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개발된 소재 중에 가장 이슈가 된 것도 이제 플라스틱인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는 실험해볼 수 없던 형태의 의자들을 실험하고 이전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컬러들을 실험해볼 수 있는 형태가 되었고 그 플라스틱이라는 소재의 발명이 약간 의자 디자인을 혁신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대중화될 수 그쵸. 있는 어떤 핵심, 그 플라스틱 의자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 생활의 면면에 다 스며들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요즘 좀 플라스틱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진짜 기묘한 형태와 색채를 실험할 수 있는 소재가 되면서 의자의 산업에 또 다른 이제 변곡점을 준 시기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후로는 사실 이제 그런 다양한 의자들이 보여지는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1980년대 쪽으로 넘어오면서는 디자이너의 포커스가 되는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양성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되게 유기적이고 실험성이 강한 오브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가구나 의자까지도 되게 많이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항공 우주 산업에서는 쓰일 법한 어떤 탄소 섬유 같은 최첨단 소재로 만든 의자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의자가 그 산업화의 여러 가지 그 각 국가의 상황들 속에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탄생을 디자인이 다 새롭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적으로도 발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인정을 받은 어떤 디자이너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사랑을 받는 거니까 약간 필립 스탁 같은 디자이너들 있잖아요. 필립 스탁 같은 경우도 뭔가 가구나 의자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산업 전반의 걸 다 디자인했잖아요. 인테리어도 하고 조명, 식기 다 해서 필립 스탁 하면은 그 사람의 시그니처가 되는 디자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제 의자 디자이너 뭐 무슨 디자이너가 아니라 제품, 자동차, 패션까지 다 모두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형태의 디자이너가 자체가 그냥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그렇게 해서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제품의 디자인을 적용하는 형태까지 왔고요. 그런 형태의 이제 명성을 얻는 사람들이 스타가 되는 그런 시기까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근래에는 그런 사람들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컬렉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컬렉팅하는 사람들의 어떤 파워가 더 세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또 이제 카페식 스타일의 어떤 의자들이 또 유행을 하기도 하고, 호텔은 또 호텔만의 또 그런 분위기와 그런 거를 나타내주는 의자들이 더 미학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기도 하고, 빈티지 가구는 또 그쪽만의 또 어떤 느낌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사실 의자가 모든 물건이 그랬지만 하나로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하고 확장된 어떤 감성과 그 상품 카테고리와 그런 것들을 지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미지는 이제 아까 본범님 말씀하셨던 이케아. 이케아에서도 의자를 산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이케아 제가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사이트를 들어가 봐서 이제 그 가격 폭이 꽤 넓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들어가서 서치를 해봤는데, 가장 싼 게 이제 5,000원짜리 플라스틱 스툴. 그게 이제 5,000원짜리가 있고, 사무용 의자도 이제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사무용 의자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짜리까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고가가 19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다인용 소파. 근데 사실 우리 다인용 소파는 더 고가로도 하잖아요. 몇백만 원씩 하니까 사실 뭐 가죽 소파를 구매한다고 치면은 이케아에서 사는 게 좀 저렴한 가격일 수 있는 거죠. 190만 원이. 그 이케아가 올해가 75주년인가 해가지고 이제 기념 전시도 하고 하는데, 그거 기념하면서 그 초기 모델을 복각해가지고 컬렉션을 다시 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완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그거를 산 사람들이 있어요. 주문을 막 힘들게 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저렴한 가구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떠나서 이케아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구 시장을 만들어낸 사실 형태잖아요.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가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기는 것 같아요. 단순히 고가, 뭐 고급스러움, 누구 디자이너의 제품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일상으로 들어온 제품이 하나의 이제 브랜드 형태가 되면서 그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매니아가 생기면서, 무인양품 사실 비슷한 거는 사실 생활용품 브랜드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생활용품이라는 게 싼 거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어떤 그런 가치가 많이 떠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가성비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 시대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렴한 카테고리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제품들 보면 디자이너 이름으로 이렇게 모든 제품을 각 디자이너별로 표시해 놓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케아 제품이라 그래서 무조건 싸고 실용적인 것만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면으로도 그 나름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능적인 면을 굉장히 디자인으로 많이 반영을 하는. 아, 그리고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의자 얘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 밀라노의 그 브레라 미술관이라는 곳을 갔을 때의 기억이 났는데, 그때 사람이 좀 없는 시간이어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 미술관 안에 아주 거대한 작품 안에 이렇게 의자가 4-5개가 이렇게 쪼로록 비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작품을 가만히 감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뭔가 전시를 경험하는 것이 중심이 되면서 뭐 누워서 보는 전시도 있고, 영상을 바라보느라고 이제 벤치 같은 데 앉아서 영상을 보는 전시도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의 회화 작품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기보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전시를 막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보는 전시가 많은데, 해외의 사진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미술관 한켠의 의자, 되게 그러니까 회화 전시에서도 그냥 작품을 앉아서 볼 수 있게 하는 의자가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약간 직접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뭔가 또 다른 어떤 예술을 감상하는 태도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는 조금 의자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다르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지금 사실 되게 압축적으로 의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사실 1시간에 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은. 어려워요. 네.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서 뭐
의자가 가진 내 경험적인 것들이나 의자 디자이너에 대한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피님이 생각했을 때 좋은 의자는 뭐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과 가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의자는 어떤 인체와 되게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간에 놓여진다는 어떤 그 공간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큰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이 어떤 형태를 따른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가장 최고의 미학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될 수 있는 게 의자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의자는 아주 예술적으로만 가치 있는 의자도 가장 좋은 의자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이 아닌 어떤 기능적인 것만 이렇게 몰두한다고 해서 좋은 의자도 아닌 것 같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사용성과 그 공간의 미학의 어울림과 이런 것들을 좀 두루 갖춘 의자가 저한테는 좀 좋은 의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의자를 잘 모르지만. 저도 이제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는 편안함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 전에 그 아는 분 사무실에서 워크숍을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분 사무실이 건축하시는 분이랑 인테리어 디자이너 부부가 같이 운영을 해요. 그럼 굉장히 의자에 대한 네. 어떤 심도 깊은 취향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근데 그 또 건축하시는 분 의자 덕후세요. 그래서 세계에서 막 2개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러 막 가시고 막 이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놓여진 의자들이 다 그분이 모으고 있는 제품들이었는데 굉장히 비싼 네. 의자였겠네요. 근데 그 의자에 앉아서 3시간 이상 떠들었는데도 불편하다는 걸 못 느낀 거예요. 허리 아픔을. 그러면서 저는 이게 진짜 편안함이 주는 게 뭐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은연중에 알았던 거죠. 앉아있다 보니까. 앉아서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그 의자가 무슨 의자인지도 사실 몰랐고 그랬는데 사실 의자 디자인은 그 물건에 어떻게 애정을 갖고 어떻게 익숙하게 사용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용성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모으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비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고요. 저는 이제 이거 의자 준비하면서 그때 미술관 얘기 잠깐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저 이제 지난번에 도쿄 갔을 때 그 국립신미술관 갔을 때 기억이 나는데 거기 1층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쉬는 공간에 그 한스 베그너의 의자를 거기다가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쉬는 공간에다가 그렇게 하고 한 켠에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을 접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사람들한테 체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건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들 접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저는 약간 요건 이제 의자에 대한 생각이기도 한데 이런 공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번에. 그럼 정말 그렇게 되면 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물건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본범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전 사실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컨텐츠였다고 생각을 드는데 방송 마치면서 의자에 관해서 얘기가 나온 책을 조금 그냥 발췌를 좀 해봤어요. 그 대한수직이라는 사람의 바이 디자인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의자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미 해결된 문제에 끊임없이 새롭고 독특한 해결책을 찾는 집착 어린 흥미와 노력의 목표물 그리고 많은 변형과 수정, 재창조를 걸친 물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좀 기억이 많이 남고요.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한 번쯤 내가 가진 물건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모든 의자를 다 다룰 수도 없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모든 의자를 다 다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의자의 개념에서 파생된 형태의 다양한 의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카테고리로 치자면은 뭐 아웃도어용 캠핑 의자라든지 벤치라든지 뭐 요즘은 빈백 소파를 그냥 소파 대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기존의 어떤 형태를 뒤흔드는 반대적인 어떤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안마의자도 요새 굉장히 고가를 많이 쓰시잖아요. 뭐 리클라이너 소파들도 굉장히 고가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정말 의자가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다양한 취향, 개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취향과 카테고리로 확장될 수 있는 게 의자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의자는 어떤 형태를 상징하는 물건의 단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의 사용하는 행위와 어떤 디자인이 결합된 개념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의자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또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언젠가 한번 또 다른 형태, 그러니까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 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9화 의자를 마무리하고요. 20화에 대한 예고를 드려야겠죠? 네, 20화 역시 물건 시리즈를 이어가는데요. 20화는 잔입니다. 이 물건 시리즈에서 식문화나 어떤 주방용품 같은 것들을 한 번쯤은 다뤄보고 싶었는데요. 이 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취향이 또 반영된 물건이 아닐까 싶어서 선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음료를 따라 마시는 그 모든 그릇을 잔이라고 정의했을 때 차문화나 어떤 음주문화도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본범님의 또 주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상 속에서 잔이 어떤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고 취향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습니다.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19화 의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의 P 본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